관련해서 월요일 날 우리가 방송하는 중간 그 즈음에 이제 고소인이라고 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를 몇 개를 공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반론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게 공개된 문자 메시지 일부들이죠. 이게 왜 이제 공개가 됐냐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인에게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한 가지도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의 그 핵심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비서실 쪽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핵심이고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가 지금 전직 비서실장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날 고소인 측에서 몇 가지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를 합니다. 그걸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자. 네, 첫 번째 문자가 2017년 6월 15일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으니 오늘 중 부르실 거예요. 벌써 얘기하셨나요? 라고 한 게 이제 오전 10시 40분이에요. 41분. 아니요, 아직 바쁘신 것 같아서요.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지 마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저도 있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죠. 어제도 시장님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주임과의 대화입니다. 과장이요, 과장. 아니, 넘기지 말아요. 그냥 이게 좀 할 말이 더 있어요. 네, 왜 주임이라고 생각하냐면 저쪽에서 말하는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임과의 대화고 이제 주임이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건 이제 과장과의 대화입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하시죠. 2시 반쯤.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이거는 아까 오전에 10시 41분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후 1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당일날 다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당일날 3시예요. 주임님,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1월까지는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1월은 2018년 1월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 설득시켜주시고 꼭 인력개발과에 보내주신다 하세요. 크크크. 오호, 저는 대환영입니다만 1월엔 원하는 걸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추스르시고 화이팅.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2017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대화가 이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 쓴 글이고 네. 왼쪽 대화는 상대방들이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6월 15일의 대화인데 비서실에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근무한 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2017년 6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비서실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왜 옮겨달라고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비서실 일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비서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예쁜 옷 입고 앉아가지고 전화 대신 받고 이런 거 같죠. 진짜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입니다. 예. 그래서 비서실 업무가 그렇게 고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상 비서실, 시장 비서실이라고 해서 환상을 갖고 가봤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거든. 자, 처음에 문자 하나 있죠.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저 그거에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고소인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어제도 시장님이 힘들어하시고 뭐 눈물찍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인의 주장은 내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비서실 여러 사람한테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다는 건데 그 맥락하고 지금 이 고소인이 하는 말 어제도 시장님 힘들어하시고 이 맥락은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박원순 시장 굉장히 업무에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옆에 있어야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전체 어떤 대화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라고는 이 맥락에서는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문자였다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다는 문자들이 더 있는데요. 본인이 쫓겨나더라도 무조건
땡땡시 인력개발과 보내주고 간대요라고 이제 이런 말을 들었다. 근데 거기에도 크크크크크크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 부분은 그냥 넘고 갑시다. 좀 전에 바로 전에요. 여기에 보면은 물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소인을 이제 비판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크크크 쓰냐 이 부분까지는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설사 내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좀 쓰는 분명히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게 문제는 이 텔레그램 문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라는 그러니까 애초에 고소인 측 주장이 그런 거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나를 비서실에서 내보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그런저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보내 주세요란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공개된 이 텔레그램에는 그런 뉘앙스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전보를 시켜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게 전혀 한 가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점 자체가 문제인 거죠. 2017년 6월이면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점에 문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썼다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본인이 쫓겨나도 무조건 인력개발과 보내주고 간대요. 뜨크크크크크크라고 한 것은 이 시점 자체가 이것도 그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상태에서는 2017년 6월 15일 오전 7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렌식 상에 시간 오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이랑 비서실장님을 설득해서라는 부분에서 설득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측의 진짜 일방적인 주장이지 여기에서 성추행의 어떠한 정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자, 그 다음 문자. 이거 제가 시간별로 하느라고. 타임라인상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기사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자는 사실 주임님 저 나가는 거 과장님께서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셔서 너무 일찍 말씀드리는 바람에 워크숍에서 실장님께서 남아주면 좋겠다고 하신 상태라 고민이 많은 되는 상태예요. 시장님께서는 우선 약속하자고 하셔서 여러모로 상황을 보아도 나간다고 주장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면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문자 자체는 2017년 10월 25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이면은 이제 또 들어간 지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고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문자가 이제 네 언제든지요.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 탈출이라는 단어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2019년 6월 28일에 문자를 주고받은 건데 굉장히 텀이 굉장히 긴 거죠 지금. 네, 그 사이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2019년 6월 28일이 언제냐면 이 고소인이 2019년 7월에 나갔기 때문에 이 6월에 한 대화는 사실 다 결정이 난 후에 한 대화이고요. 이 탈출이란 말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고 싶을 때 아주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추행의 빌미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비서실이었다고 하면 어떨 때는 좀 한가한 보직으로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데 김재림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인한테 직접 가했다고 하는 증거를 이미 있다면 내놨을 거라고 난 봐요. 근데 지금 논란이 포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비서실을 나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전직 비서실장들이 들은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선을 그으니까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딱 두 시점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2017년하고 2019년 그 건만 두 개를 딱 가져와서 나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황당하고 안타까운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4년간이나 성추행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도 한 가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주장 여성이 상당히 이제 똑똑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비서실은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서 그게 나의 이력으로 삼기에는 내가 이 공무원 세계에서 정무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비전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처럼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과 가까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력으로 활용할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할 만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일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사진이 변호인의 경과 보고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을 제출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관련해서는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그리고 텔레그램 문자, 사진 보여준 친구, 동료로부터 관련 사실 확인, 이거를 지금 증거라고 내는 거예요. 피해 호소, 알고 지내던 기자, 친한 친구, 동료, 공무원, 비서관. 이렇게 이제 해준다고, 그러니까 증거 관련해서 제출을 했고,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이 심야 비밀 대화 초대한 증거. 이것은 이제 그 김재련 변호사가 1차 때 그 사진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라고 했던 그 심야 비밀 대화 초대 그 사진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김재련이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그 김재련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화면을 잘 보시면 그 대화 그 사진 자체가 이 핸드폰의 화면을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캡처를 한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으로 찍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걸 제가 수십 번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이폰 대 아이폰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비밀 대화를 할 때 캡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캡처를 할 수 없는 기종은 안드로이드 기종이 캡처를 할 수가 없고요. 아이폰은 가능한데 대신에 여기에 캡처했습니다라는 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그 화면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 유명한 사진이지 텔레그램 비밀 대화 초대 그 장면. 했던 그 장면.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장면은 비밀 대화가 초대된 즉시 1초 만에 사라집니다. 1초 만에 사라지는 공지 화면일 뿐이에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잡으려면 내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뜨자마자 찍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렇게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파노라마 형식으로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찍어서 캡처를 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아니라면 한 가지 정말 안타깝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은 시장님이라는 그 텔레그램 계정 이름을 아무 사람이나 바꿔서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임의로 만들어서 했다고 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장면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원래 저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네, 아이폰입니다. 네. 이 아이폰을 이 상황에서 물론 찍을 수는 있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근데 기다려서 찍는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1초 만에 사라지는 걸. 그러니까 비밀 대화 초대는요 성추행의 증거일 수 없다니까. 더군다나 이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번호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야. 성추행의 증거일 수가 없고요. 지금은 비밀 대화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텔레그램. 근데 내가 텔레그램을 처음 시작한 게 박근혜가 카톡 털었을 때란 말이야. 텔레그램으로 집단으로 이민을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는 별개니 신기하니까 다 해봤지. 그 텔레그램 자체 비밀 대화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캡처한 것마저 상대방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거 캡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 아까 그 증거 목록이라는 거 보니까 되게 어젯밤에요. 제가 아까 그 되게 피식하고 웃었던 게 그 지점이거든요. 증거 목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밖으로 알려진 게 다네. 대체 이걸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는데 누구 어느 도 책임 안 지면서 어떤 이야기도 2차 가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그 마지막 비밀 대화 신청이 2020년 2월 8일 오후 8시 5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 화면을 찍을 수 있었으면 대화의 내용도 찍어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3의 핸드폰으로. 그런데 왜 그것은 없느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시장님의 핸드폰을 포렌식할 경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좀 답답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가보면은 스스로 인정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 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성추행 자신이 인정하고 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혐오의 말을 쏟아내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저는 배신감이라고 봐요. 인간에 대한 어떤 배신감. 또 그것을 수년 동안 싸워내야 되는 어떤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연계되면서 시장님이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인정하고 돌아가셨다면 유서에 어떤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사과한다. 잘못했다라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고소장 초안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일방적 입장에서 쓰면 그 어떤 것도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주장이기 때문에. 다만 세상이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성추행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들의 그 디테일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내가 단순하게 어떤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김재련 쪽에서 발표한 이 텔레그램 대화 증거라고 내민 것도 어떤 맥락인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도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을 성추행 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도 없잖아요. 이야기 논점이 바뀌고 있는 거야.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내가 비서실에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소한 목록표를 보니까 사실 알고 보면 증거라고 할 게 없는 상태가 돼 있다고 나는 봐요. 김재련 성격상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라는 어떤 증거, 간접적 증거라도 있다면 이미 내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동지의 명예 회복은 언제나처럼 남은 자의 몫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 같은 소시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사에 나와 있는 중구난방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의혹만 품는 기사들을 보고 이렇게 제가 이걸 다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텔레그램 내용만 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이거 시간별로 나열을 해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심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속이 터져서. 네. 그리고 그건 하나 있죠. 그 탤런트 뭐 자기 집에 강지원 여성 2명, 예. 강지환 씨, 예. 그 사건도 충격적이대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고로 판명된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미투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폭로를 할 때는 모든 언론들이 막 대박 기사라도 난 것처럼 막 경쟁적으로 써주는데 이제 무고, 무죄 딱 판단이 내려지면 그냥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입 닥치고 있잖아요. 예. 강지원 건도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성폭행 당했다며. 근데 기사 내용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정액이나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그게 충격 먹었어요. 그게 무슨 성폭행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네티즌들의 의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술을 취해서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원격결에 내가 당신들한테 그런 짓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확정된 사실로서 강지환은 성폭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막상 몸에서 쿠퍼액이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 상황을?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다른 정황들이 있죠, 지금. 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좀 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이제 고소고발을 하시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좀 처벌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성폭행도 그렇지만 무고죄 같은 거는 자기가 고의성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누구 하나를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뭐 초범이다 아니면 뭐 술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선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아까 2017년 문자하고 2019년 문자 등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지키는 비서로서 충실했다고 일단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밑으로 변제시키기까지의 분명히 나는 기술자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일단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바로 성추행이야라고 계속해서 주입해서 그걸 사건화시키는 과정에 누군가의 손이 탔다 이렇게 저는 보는 측면이 있고, 관련해서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2차 가해 관련해 가지고 15명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입건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심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15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겠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문제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사건은 사자에 대해서 뭐 기소권 자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건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어떤 면에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왜 중요하냐면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미투는 도덕적 문제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서 대체 뭘로 성추행을 했다는 건지 밝히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 미투라고 말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돼버린다.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김재림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없는 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지금 보면은 있다면은 김재련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경찰에 다 제출했다. 네. 근데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증거 목록을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되게 웃기는 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문자도 지금 찔끔찔끔 내놓는 거잖아요. 없다고 했는 상황에서도. 근데 이 내놨던 이유가 뭐냐면 비서실에 있었던 그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입장문이 발표된 다음에 반박 자료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비서실에 오 실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2018년 7월 2일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대부분의 문자는 2017년 6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오 실장이 근무하던 기간과 맞지도 않아요. 그 전에 문자를 반박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4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 4년이 아니었잖아요. 2년 2, 3개월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시장님의 억울함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그 텔레그램 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이 내밀다는 어떤 증거라는 것들을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소인이 정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말 못할 괴롭힘을 당해서 박원순은 두 얼굴의 사람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가신 건가에 대한 진상규명은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